역사는 몽골족을 잔혹한 살인자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시를 불태우고 끔찍한 해골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무자비한 기병의 물결로만 상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그들의 정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괴의 역사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인류 문명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전환점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단순히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그와 후손들은 13세기에 이미 현대의 인터넷과 같은 고도의 연결망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이 거대하고 안전한 경제 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주머니를 든 처녀가 태평양에서 흑해까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횡단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불로 단련된 팍스 몽골리카의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평화는 최초의 진정한 세계 경제를 위한 길을 닦았으며 인류의 상업적 지평을 영원히 확장시켰습니다. 몽골족 이전의 전설적인 비당일은 사실상 죽음의 덫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왕국과 전쟁 중인 부족들로 나뉜 위험한 길들의 파편이었습니다. 당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탐욕스러웠으며 과도한 세금과 지역 도적들의 위협,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소한 전쟁들이 상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일은 매 순간이 악몽과 같았습니다. 무역 속도는 매우 느렸고 운송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으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상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기병대가 등장했습니다. 몽골 군대가 도시로 진격할 때 그들의 무시무시한 명성은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었지만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탈하고 떠나는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족은 정복한 영토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에 흡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흩어져 있던 아시아의 무역망을 단일 체제로 묶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에서 베트남까지 국경 검문소나 여권, 세관 없이 운전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13세기 상인들에게 몽골 제국은 바로 그러한 개방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대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무역의 흐름을 가로막고 경제를 질식시켰던 불합리한 세금들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또한 대륙 전체에 걸쳐 무게와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여 상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에서 거래되는 비단의 무게가 페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이 아닌 상업이야말로 무한한 부를 창출하는 진정한 원천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얌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망이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규율로 강화된 대륙 규모의 전파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광활한 평원과 험준한 산맥을 가로질러 매 20에서 30마일마다 몽골 역참이 건설되었습니다. 모든 역참에는 휴식을 취한 말과 따뜻한 음식, 침대가 상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자라고 불리는 특수 여권을 소지한 기병들은 길 위에서 절대적인 우성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전력 질주하여 각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며 하루에 최대 20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동하는 데 몇 달씩 걸리던 정보가 며칠 만에 전달되었습니다. 중요한 군사 명령과 경제 데이터는 당시로서는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로 제국 전역을 날아다녔습니다. 베이징에 앉아있는 데카는 지역 총독들보다 훨씬 먼저 바그다드의 곡물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속도는 몽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중추가 되었습니다. 이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제국은 자원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며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자본을 전송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몽골족은 본래 말 위에서 자란 유목 전사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를 몰랐지만 그들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줄 아는 영리함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대륙 경제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곳곳의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지적 자원의 강제 재배치이자 재분배였습니다. 당신이 페르시아의 유능한 회계사나 중국의 숙련된 엔지니어였다면 몽골군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기술은 가치를 인정받아 제국 행정부에 고용되었습니다. 몽골 쪽은 이 전문가들을 제국 곳곳에 필요한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무슬림 재정 관리자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혼란스러웠던 세법을 개편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중동으로 파견되어 첨단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강력한 공성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금세 공사들은 몽골 수도 카라코름에서 자신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천재들의 강제적인 교차 수분이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존재했던 아이디어와 기술, 문화가 한 곳에 모여 폭발적인 경제적, 기술적 번영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화약 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페르시아의 진보된 천문학과 수학은 중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훗날 파스타의 기원이 되는 국수, 제조 비법을 서방으로 들여왔습니다. 12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몽골 제국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무역로와 최고의 전문가들을 확보했으며 세상의 끝에서 끝으로 물품과 자본이 쉼없이 흐르는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에 필요한 물리적 화폐, 특히 구리 동전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물리적인 화폐 공급을 앞질렀습니다. 구리 광산에서 금속을 채굴하는 속도로는 거대한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무거운 동전을 운반하는 일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몽골의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의 성공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더 가볍고 추상적이며 세계화된 세상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거래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징기스칸의 손자인 위대한 쿠빌라이 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제적 마법을 이해하기 위해 1275년 중국 시장에 도착한 유럽 상인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험난한 사막을 건너 수천 마일을 여행한 끝에 비단을 사기 위해 금화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인은 금화를 보며 비웃을 뿐 대신 더러운 종이 조각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황할 것입니다. 왜 가치 있는 금 대신 얇은 종이 조각을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이 종이를 쓰지 않으면 황제가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쿠빌라이 통치에 탄생한 심오한 충격이었습니다. 몽골족은 단순히 새로운 통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념체계로서의 돈이라는 개념을 인류에게 제시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태평양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인류 사상 최대 제국을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대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구리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부의 땅이었지만 매일 이루어지는 수백만 건의 거래를 뒷받침할 금속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마비가 시작되었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빌라이의 조언자들은 매우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금속의 가치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하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차오입니다. 이것은 귀금속이 아닌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이었습니다. 제조 과정은 철저히 국가 기밀로 유지되었으며 고도의 정밀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종이 껍질은 세심하게 잘린 후 대칸의 선명한 붉은 인장이 찍혔습니다. 이 인장은 칸의 개인적인 보증이자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었으며 위조하는 자는 참수한다는 무서운 경고가 새겨졌습니다. 통화의 권위는 군대의 칼날에 의해 절대적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전 왕조에서도 종이돈 실험은 있었으나 차오는 금이나 은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법정화폐였습니다. 차오는 칸이 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돈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이 종이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경제 지형을 변모시켰습니다. 정부는 구리를 채굴할 필요 없이 군대와 관리들에게 지불할 돈을 확보했습니다. 상인들은 무겁고 위험한 동전 보따리 대신 주머니에 가벼운 지폐를 넣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이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칸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을 창조하는 연금술을 마스터했다고 기록하며 종이돈의 위력을 서구에 알렸습니다.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한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재편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운하를 북쪽으로 확장하여 베이징과 남부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공학적 경이로움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불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홍수나 가뭄으로 작물이 실패하면 정부는 인쇄한 돈으로 곡물을 사들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신속히 배급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의 위대한 후원자가 되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국가는 사회를 개선할 자금을 가졌고 사람들은 편리한 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근본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돈을 만들기 너무 쉬워지면 통치자가 그 지출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쿠빌라이는 인쇄기라는 궁극의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에 걸맞은 거대한 야망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일본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군사적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침략 비용을 단순히 종이 조각을 더 인쇄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패한 전쟁의 대가는 단순히 영토나 생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몽골 제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인쇄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1274년 몽골 제국은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정복하려는 쿠빌라이의 집착은 수천 척의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게 했고 수만 명의 선원을 고용하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백만 장의 차오를 발행했습니다.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 오직 정부의 신용만으로 지탱되는 위험한 실험이 대규모로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함대가 출항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태풍이 몽골군을 덮쳤습니다. 일본인들이 카미카제라 부른 이 신풍에 의해 몽골의 막대한 해군력과 자본은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여기서 멈췄겠지만 몽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두 번째 원정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함대와 군대가 조직되었고 인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더 많은 지폐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태풍에 의한 처참한 괴멸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대한 실패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증발했습니다. 몽골은 어떤 문제든 돈을 인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종이돈 공급에 중독된 지출 습관은 세계 최강의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였던 몽골족이 화려한 도시의 관료로 변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도 사치스럽게 변했습니다. 베이징의 호화로운 궁전과 수천 명의 관리, 그리고 수많은 왕실 가족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몽골 조정은 비대해졌고 정부의 지출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몽골 초원의 귀족들을 달래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단과 보석, 현금을 끊임없이 보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로 쌓였습니다. 초기에는 세금으로 이를 충당했으나 지출이 늘어나자 지폐의 가치를 뒷받침하던 은과 비단 비축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되는 종이돈과 실제 보관된 자산의 비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침략의 실패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현대 가치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나무, 철, 노동력이 경제 순환 구조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그 대가인 지폐는 시장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부족한 상품을 쫓게 된 것입니다. 배와 식량은 사라졌는데 그 청구서인 종이돈만 넘쳐나니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자바와 베트남 원정 실패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각 원정의 실패는 국가 부채를 늘렸고 이를 메우기 위해 원나라는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1187년 정부는 새로운 지폐 한 장이 기존 지폐 5장의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저축한 백성들의 자산 가치를 강제로 80%나 삭감하는 잔인한 화폐같이 절하 조치였습니다. 단기적인 현금 주입을 위해 경제의 장기적인 신뢰를 포기한 셈입니다. 쉬운 돈이 넘쳐나자 부패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재무장관들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철과 소금 같은 필수품에 대한 독점권이 측근들에게 팔렸고 상인들의 물품은 시시한 구실로 몰수되었습니다. 법정화폐의 유일한 지탱점인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돈을 버리고 은화나 구리솥 같은 실물 자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빨리 처분하려는 경쟁이 붙으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가 사망했을 때 제국의 균열은 이미 깊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고정 수입으로 사는 일반 서민들은 끔찍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내몰렸습니다. 불만과 불안이 제국 전역에 퍼졌지만 몽골 궁정은 여전히 사치의 거품 속에서 인쇄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예고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자연은 무자비한 법입니다. 몽골족은 군대의 칼날로도 종이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 즉 무시무시한 역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350년대의 베이징 시장에는 지폐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쌀 한 봉지를 파는 데에도 수레한 가득의 지폐를 거부했습니다. 화폐 시스템은 완전히 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공황 상태에서 액면가를 더 높인 지폐를 계속 찍어냈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의 겨드랑이에 검은 종기가 생기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흑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던 시기에 역병이 마지막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몽골의 전쟁 기계는 질병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인쇄기의 힘이라는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남용한 결과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세운 혁명적인 종이돈 시스템은 책임감이 사라진 후손들에 의해 파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후계자들은 규율과 카리스마가 부족했으며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인 인쇄기를 선택했고 이는 결국 가치 없는 종이 더미만 양산했습니다. 돈을 인쇄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길 가치까지 인쇄할 수는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1340년대에 이르러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며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종이가 무가치하다고 믿는 순간 제국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비당위를 오가던 상인들은 집회 수치를 거부했고 정교했던 무역 네트워크는 비명을 지르며 멈췄습니다. 그 시점에 도착한 흑사병은 몽골이 닦아놓은 효율적인 무역로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쥐와 벼룩, 상인들을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심장부로 질병이 침투한 것입니다. 사망자 수는 묵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여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농업은 붕괴되었고 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어 기근이 뒤따랐습니다. 정부의 세수 기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었지만 황제는 여전히 군대와 관리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다시 한번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는 법령이 발표되었으나 법을 집행할 병사들조차 역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국가는 통치 능력을 상실했고 사회 계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굶주림과 슬픔은 백성들을 두려움 없는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평생의 저축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농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등장한 세력이 바로 홍건적입니다. 고아 출신 승려 주원장이 이끄는 이들은 몽골의 원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목표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묵시록을 설교하며 절박한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기가 꺾이고 보급조차 끊긴 몽골 군대는 한때의 위엄을 잃고 반란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건적은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정부의 세금 기록과 공식 문서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지폐를 불길 속에 던지며 몽골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지배와 그들이 강요한 경제체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 상징이었습니다. 1368년 마지막 황제는 싸움을 포기하고 조상들의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후퇴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육상 제국은 중국 대륙에서 10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꿈꿨던 세계 통합의 야망은 그렇게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승리한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고 가장 먼저 지폐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남긴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었기에 중국은 이후 500년 동안 지폐를 다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은화와 동전 같은 실물 화폐로 회귀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으로 국경을 닫고 만리장성을 재건하며 고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무한한 돈을 창출할 수 있어도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현대 경제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적 기적을 일구었으나 그 신뢰를 남용하여 모든 문제를 인쇄기로 해결하려 한 순간 기적은 혁명과 붕괴의 악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몽골족이 구축했던 시스템의 번영과 몰락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변동성 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직한 가치 창출이 배제된 화폐의 팽창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몽골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안정이 무너졌을 때 사회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말입니다. 비당일의 영광과 야매 효율성은 인류 문명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통제되지 않은 탐욕과 방만한 재정 운영은 그 모든 성과를 단숨에 갉아먹었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도 몽골이 직면했던 유동성 문제와 신용의 가치라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징기스칸은 말 한 장 위에서 강인한 의지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그의 후예들은 안일함과 인쇄기에 의존하다가 그 방대한 영토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팍스 몽골리카의 유산은 우리에게 연결의 힘을 가르쳐 주었지만 원나라의 종말은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치는 오직 정당한 노동과 신의를 통해서만 보존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장면들을 통해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역사에 숨겨진 교훈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